고령화 시대에 건강 장수를 누리려면 비만과 당뇨병을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이 책을 천천히 곱씹으며 읽다 보면 건강 원리를 저절로 터득하게 되고 비만, 당뇨, 콩팥병의 악순환 고리를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비만, 당뇨, 콩팥병, 악순환 고리를 끈다. 지은이 송정숙, 발행 북아지트, 발행일 2024년 3월 5일입니다. 100세 시대 비만과 당뇨를 잡아라. 만성병 중에서 고혈압, 이상지지혈증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바로 당뇨입니다. 당뇨 약은 먹어도 완치가 어려울 뿐더러 합병증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비만과 당뇨는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생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만은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고 인슐린 저항성은 당뇨병을 부릅니다. 비만과 당뇨는 표현이 다를 뿐 같은 질병이고 콩팥까지 망가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현대인은 패스트푸드와 달콤한 식품 첨가물로 건강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건강 장수를 누리려면 비만과 당뇨병을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콩팥병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암세포는 달콤하고 탄수화물이 많은 식사를 할 때 더욱 활개를 치게 됩니다. 당 독소를 멀리해야 암과도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란 무엇인가? 보통 하루 3끼니의 식사를 하는데요. 대개 비슷한 시간에 식사하죠. 그런데 3끼니 식사 외에도 여러 가지 간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빵이나 떡, 과자, 과일 등 중간에 또 먹는 경우가 많죠. 저녁 식사 후에도 넷플릭스 한 편 보면서 과자나 치킨, 맥주 한두 캔을 같이 곁들이면서 늦은 저녁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종일 받은 스트레스를 먹는 것으로 풀면서 시간을 보내면 인슐린 입장에서는 매우 불만족스러울 것입니다. 3끼니 식사 시간에도 포도당을 세포 속으로 집어넣느라 죽도록 일했는데 중간에 간식 먹을 때도 또 일해야 하고 심지어 저녁 늦게까지 계속 일해야 하니 이런 과중한 임무가 인슐린은 너무 힘들고 버겁게 느껴집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 반복되니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일도 많이 지치고 힘들어서 슬슬 꾀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식사해도 인슐린 수용체도 때마다 만들지 않습니다. 왜 일을 안 하냐고 다그치면 자신도 이제 지쳐서 먹을 때마다 다 일을 못한다고 저항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인슐린 수용체는 아파서 드러누워 버립니다. 결과적으로 포도당이 세포 밖에 쌓여갑니다. 엄마가 과로로 몸져 누워버리면 개수대에 설거지할 그릇이 수북이 쌓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인슐린이 병들었다고 약 처방을 합니다. 췌장에서 인슐린을 쥐어짜는 약을 처방하니 인슐린이 당연히 더 많이 나오겠지만 인슐린을 받아들이는 수용체는 이미 병든 상태입니다. 수용체 부품에 티로신이 결합되어야 포도당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티로신 대신 세린이라는 아미노산으로 교체된 상태입니다. 아무리 약을 먹어 췌장을 쥐어짜 새로운 인슐린을 만들어줘도 잘못된 부품으로 교체된 인슐린 수용체의 기능이 나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슐린이 덜 나와서 그런 게 아닙니다. 시스템 자체가 고장나 버린 것이죠. 인슐린은 약까지 먹으니 더욱 혈관 안에 넘쳐납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인슐린이 적재되어 혈관에 늘어붙으니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키고 고지혈증, 고혈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같이 당뇨병은 인슐린을 분비 못하는 췌장의 기능 문제라기보다 인슐린을 받아들이는 세포 내 수용체가 잘못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옳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기능도 서서히 망가지고 맙니다. 지칠 대로 지쳤는데 억지로 쥐어짜니 병나는 게 당연하죠. 이제 근육 안으로 그 이상 포도당을 집어넣을 수가 없어 근육은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겉에서 보면 살이 퉁퉁하니 속 모르고 건강하게 생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먹어도 힘을 못 쓰는 당뇨 환자는 정말 답답해서 죽을 지경입니다. 살맛이 안 납니다. 이제 비상대책회의를 열어서 근육으로는 도저히 포도당이 안 들어가니 지방 쪽으로 집어넣자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제부터는 밥을 먹으면 지방으로 포도당을 집어넣게 되니 지방이 더욱 쌓이기 시작합니다. 지방이 너무 많아지면 변성된 지방에서 아디포카인이라는 독소가 뿜어져 나옵니다. 몸이 점점 망가지기 시작하고 수많은 활성산소가 발생하여서 온몸이 녹슬어갑니다. 염증 투성이가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적당한 지방을 지닌 체형으로 보기 좋았다면 이제는 점점 D라인이 되어가고 옷을 입어도 맵시가 안 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어서 십수년이 경과되다 보면 근육뿐만 아니라 지방에도 세린 인산화가 일어나서 섭취한 포도당을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없어진 채 소변으로 당이 빠져서 몸은 바짝 마른 상태가 되고 인슐린 주사에 의존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몸의 시스템이 총체적으로 망가진 상황이 인슐린 저항 상태입니다. 이처럼 인슐린 저항성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할 만큼 심각한 질병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과거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기아에 허덕였다면 지금은 너무 먹을 것이 넘쳐나고 움직임은 적어지는 데서 생기는 시대적 비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만과 당뇨는 나타나는 모습은 달라도 원인은 똑같이 인슐린 저항성에서 출발된 것이고 당뇨병으로 진행되면 콩팥 기능까지 망가지는 사람이 허다하니 이 모든 문제의 열쇠 역할을 하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게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잘 이해한다면 이 책의 내용이 잘 이해될 것이고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마블링 1등급 쇠고기는 알고 보면 이소성 지방, 지방간, 지방심, 지방췌장 이렇게 지방이 없어야 할 곳에 지방이 끼어 있는 것을 이소성 지방이라고 합니다. 에너지 대사에 필요 이상의 식사를 하게 되면 인체는 기아를 대비하여서 몸에 쌓아놓게 되는데요. 먼저 피하 지방으로 축적되고 그 다음으로 복부에 내장 지방이 쌓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소성 지방으로 저장하게 되죠. 정상 간이나 정상 췌장은 색깔이 붉고 건강해 보이지만 지방 간, 지방 췌장은 지방의 끼임으로 노란색을 띠게 됩니다. 주로 배가 나와서 내장 지방이 있는 사람들이 이소성 지방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소성 지방은 근육에 마블링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마블링 쇠고기가 맛있다고 먹는데 소에게 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먹여서 인위적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자유롭게 방목해서 목초지를 뛰놀게 하면 비만소가 절대 안 될 것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독 마블링 있는 쇠고기를 좋아하니 옥수수 분말, 쌀 등겨 등 지방이 생기는 사료를 잔뜩 먹이고 우리에 가두어 운동을 안 시키니 이소성 지방이 침착된 쇠고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서양에서는 근육질의 고기를 맛있다고 먹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방간에 걸린 소의 고기를 1등급으로 분류하여서 비싼 돈 주고 사 먹는 겁니다. 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먹는다면 세포 속으로 당이 더 빨리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크렙스 회로가 빨리 돌아가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크렙스 회로를 아궁이에서 불 떼는 것으로 비유한다면 아궁이에 장작을 던져 넣어서 불을 떼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요. 누가 장작을 계속 가져온다면 아궁이 옆에 장작이 자꾸 쌓일 것입니다. 이처럼 크렙스 회로를 돌리다가 정체가 되면 세포 내에서는 포도당 상태로 쌓이는 것이 아니라 구연산이 밖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 구연산은 아세틸 CoA가 되어서 지방산 합성의 원료가 됩니다.
공장 생산 라인이 정체되면 제품이 튕겨 나가서 라인 밖에 쌓이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니 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지방으로 저장되는 것입니다. 피하지방, 내장지방, 이소성 지방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지방이 있지만 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먹게 되면 건강에 가장 치명타를 입히는 이소성 지방도 늘어나게 됩니다. 이소성 지방으로부터 강력한 염증 물질인 독성 사이토카인이 나오게 되는데 간세포는 비교적 잘 견디는 편이지만 췌장의 베타세포는 독성 사이토카인에 잘 견디지 못합니다. 특히 한국인은 서양인보다 췌장이 작아서 췌장의 기능이 약하고 당뇨병에도 더 취약합니다. 간세포는 무던한 맏며느리라면 췌장세포는 예민한 아가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에 지방이 낀 지방간은 10년, 20년 후에 간염으로 발전하여서 간 기능에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췌장 지방은 불과 3에서 5년 후에 췌장의 베타세포를 손상해서 인슐린 분비 능력을 떨어뜨리므로 췌장에 지방이 낀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3에서 5년 후에는 당뇨병으로 진단받을 확률이 커집니다. 반면 간세포는 췌장세포와 달리 회복도 빨리 되는 편인데요. 체중 조절을 잘하면 10년 된 지방간, 지방간염도 정상간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합니다. 간세포보다 췌장세포가 지방으로부터 발생하는 활성산소에 더욱 취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뇨 진단 후 3에서 5년 안에 체중 조절해서 지방 췌장을 정상으로 만들어야 췌장 손상에 의한 당뇨병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당뇨를 조절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 2022년 대한당뇨병학회 팩트시트에 의하면 식품 첨가물의 무분별한 사용 증가로 인해서 당뇨병 전 단계인 사람들이 무려 1,497만 명으로 집계되었고 2015년 당뇨병 환자가 337만 명이었는데 526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또 2022년 대한신장학회 팩트시트 자료에 의하면 말기 신부전으로 투석이나 신장 이식을 받은 환자가 12만 7,06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잡으려면 체중 감량이 필수입니다. 그래야 이소성 지방들이 사라지고 췌장, 간, 근육의 과잉 지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인슐린 저항성 단계에 있는 기간은 약 10년 정도라고 합니다. 반당뇨 상태인 10년 동안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아쉽게도 약 없이 당뇨 조절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기간에 다행히도 체중 감량에 성공한다면 정상 혈당으로 회복될 수 있고 췌장의 기능도 손상 없이 회복될 것입니다. 당뇨가 시작되기 전에는 공복 혈당이 서서히 올라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다가 당뇨 전 단계가 되면 식후 혈당이 갑자기 상승하기 시작하고 당뇨병이 시작된 이후에도 꾸준히 상승합니다. 인슐린 레벨은 당뇨 전 단계에서 급상승하다가 당뇨 개시 이후에 점점 내려갑니다.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분비 능력과 소장의 인크레틴 분비 능력은 서서히 저하됩니다. 즉, 인슐린 저항 상태로 가는 것이죠. 췌장의 기능이 서서히 망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심한 당뇨병으로 진행이 안 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뇨를 진단받고 2, 3년 안에 체중의 약 10%를 감량하여서 인슐린 저항성을 줄인다면 정상에 가깝게 조절될 수 있습니다. 당뇨 진단 이후 이 2, 3년간이 당뇨를 정상으로 돌릴 수 있는 최후의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이 시기를 놓친다면 약 없이 정상 혈당으로 조절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영영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인슐린 저항성 단계에서는 근육세포의 인슐린 저항성은 생기고 지방세포의 인슐린 저항성은 아직 안 생긴 상태입니다. 근육과 지방세포로의 포도당 유입 중 지방세포로의 포도당 유입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단계입니다.
인슐린 분비도 적어지고 당뇨 조절이 잘 안 되어서 유리지방산이 많아집니다. 염증 수치가 높아지고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세린 인산화가 되어가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깁니다. 근육세포 내로 당이 유입되었을 때와 지방세포 내로 당이 유입되었을 때의 대사 과정이 차이가 납니다. 근육세포 내에서는 해당 과정 촉진, 글리코겐 생성 촉진, 아미노산 유입 촉진,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는 것이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그런데 근육에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근육세포 안으로 포도당이 잘 못 들어가니 지방세포로 포도당 유입이 많아질 것입니다. 근육세포가 지방세포보다 인슐린 저항성이 먼저 생기는 이유는 인슐린 저항성으로 근육세포에 침착되는 이소성 지방 때문이라고 추측합니다. 지방이 없어야 할 근육에 엉뚱하게도 지방이 끼게 된다면 인슐린 수용체에 오류가 잘 생기게 됩니다. 지방세포 내의 지방 축적은 이소성 지방이라고 할 수 없기에 인슐린 저항성을 유도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근육에 쌓인 지방은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기 때문에 근육 조직 내에 지방량 증가가 가속이 붙게 되고 체중이 점점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되면 근육은 힘을 잘 못 내면서 살만 찌는 상태라고 할 수 있죠. 식후 혈당을 잘 조절하려면 근육량을 늘리는 게 제일 좋은데요. 식후 30분에 30분 운동을 하면 지방량이 줄어들고 혈당 조절이 잘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근육량을 늘리거나 운동을 하게 되면 인슐린 수용체 기질의 세린 인산화는 자연스레 티로신 인산화로 정상화되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식후 혈당 조절의 핵심은 근육이 당을 많이 소비하도록 하고 췌장에서 이상 인슐린 분비가 잘 되도록 관리하는 것입니다. 10년의 반당뇨 상태를 지나면 거의 당뇨병이 생기는데요. 췌장의 인슐린 분비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뇨를 10년 정도 앓게 되면 당뇨약으로도 조절이 안 되는 시기가 옵니다. 바로 당뇨 합병증이 찾아오는 시기입니다. 당뇨 4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식사 조절과 운동요법, 그리고 당뇨에 도움을 주는 질 좋은 제품을 챙겨 먹는 최적기는 언제일까요? 1. 가장 좋은 시기는 반당뇨 상태에 있을 때입니다. 2. 그 다음은 당뇨 진단을 받고 2, 3년 이내입니다. 3. 그 다음은 당뇨 진단 후 2, 3년 이후입니다. 4. 그 다음은 당뇨 약으로 당 조절이 안 될 때가 오는 것입니다. 가장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른 시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온몸의 기능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괴로운 당뇨병, 더 늦기 전에 돌아보아야 합니다. 당뇨와 비만에 도움이 되는 천연물. 1. 바나나. 바나나 속의 코르솔산은 인슐린 저항 상태인 세린 인산화를 티로신 인산화로 바꿔주기에 가장 적합한 성분입니다. 바나나는 아열대 지방의 천연 약용 허브 식물로서 90년대 이후 일련의 연구를 통해 잎에 혈당을 낮추는 코르솔산이 다량 함유되어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필리핀을 비롯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인도 등 동남아 전 지역에서 비만, 당뇨 등을 치료하는 용도로 오래전부터 민간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코르솔산은 동물 실험과 임상 실험을 통해 2형 당뇨병 환자들의 혈당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증명되었습니다. 현재 처방되고 있는 당뇨 약들은 오로지 혈당을 떨어뜨리는 데에만 효과를 발휘하는 약들이 많고 지방 제거와 췌장의 기능을 살려주는 기능은 부족합니다. 반면 코르솔산은 인슐린 저항성을 가진 제2형 당뇨병에 대하여 인슐린 민감성을 회복하고 췌장의 베타세포 기능을 살리는 데 매우 유용한 성분입니다. 당뇨 중에서 좀 더 비만한 당뇨에 코르솔산이 도움이 될 터인데요. 코르솔산은 췌장에 작용하기보다는 인슐린을 받아들이는 세포, 즉 근육세포와 지방세포의 수용체에 관여합니다.
어느 지역에 그 지역 사람들이 자주 걸리는 질병이 있다면 그 질병을 치료해주는 천연물도 있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동남아 사람들은 벼농사를 이모작, 삼모작을 하면서 쌀을 주식으로 삼고 있습니다. 동남아에서 재배되는 쌀의 품종은 우리나라 품종보다 찰기가 덜해서 밥을 하면 훌훌 날아간다고 표현하죠. 이런 쌀로 지은 밥을 먹어서 그런지 동남아인들은 비만 체형이 많지는 않죠. 그런데도 유전자적 요인 탓인지 당뇨병에 많이 걸립니다. 신께서 당뇨병에 취약한 동남아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 주변에 바나나를 나게 하셨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2. 여주. 여주의 성분인 카란틴이 도움이 됩니다. 여주 속의 카란틴은 췌장의 베타세포 숫자를 증가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당뇨병이 생기면 나중에 췌장의 베타세포가 고갈됩니다.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췌장이 한번 망가지면 다시 회복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완전히 망가지기 전에는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합니다. 여주 속의 카란틴은 췌장의 기능을 부활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여주는 생김새도 췌장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원활하지 못한 당뇨병에는 여주를 먹으면 된다고 힌트를 넣어 놓은 듯합니다. 하지만 그냥 여주를 달여서 먹기보다는 여주 속의 카란틴 성분만을 고함량 추출한 제제들이 더욱 당뇨와 비만에 효과적일 것입니다. 요즘은 천연물 그대로 달여서 먹는 시대가 아니고 고순도 고함량 천연물 추출 시대입니다. 3. 가르시니아 속에 들어있는 HCA. 세포 속으로 포도당이 많이 들어오면 이것이 바로 지방으로 저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포도당이 구연산으로 바뀌어서 구연산이 지방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억제하는 것은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속에 들어있는 HCA입니다. HCA 성분은 지방을 저장하는 효소인 ATP, 구연산 분해 효소와 유사한 구조로 이 효소의 활성을 낮추어 줍니다. 탄수화물을 먹어서 살이 찌는 기전은 ATP밖에 없는데요. 가르시니아 캄보지아가 다이어트 제품으로 많이 활용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간 기능이 떨어진 사람들은 이 성분을 고함량 먹으면 간 장애가 따라올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4. 마그네슘. 살 빼는 효소는 호르몬 민감성 리파제입니다. 지방이 잘 용출되려면 HSL이 활성화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 HSL을 활성화하는 것은 글루카곤입니다. 글루카곤이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펩타이드 계통의 호르몬을 활성화해야 하는데요. 마그네슘이 조효소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비만한 사람이나 당뇨 환자들의 경우에 마그네슘의 결핍이 심한 사람이 많습니다. 비만한 사람들은 글루카곤이 나와도 HSL이 활성화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호르몬을 자극해도 세포 내에 마그네슘이 부족하니 활성화가 잘 안 되는 것이죠. 이같이 마그네슘이 다이어트를 하는데 중요한 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이 분해되기만 하면 뜨거운 아궁이 역할을 하는 크렙스 회로에 들어가서 다 태우는 것인데요. 아무리 호르몬이 있어도 그 호르몬을 작동시켜주는 조효소가 없다면 호르몬이 작동되지 못합니다. 자동차에 엔진 오일이 없으면 자동차가 원활하게 잘 안 굴러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 몸의 호르몬은 이같이 조효소와 함께 세트로 움직이는 것이랍니다. 5. 커큐민. 당 독소를 예방하는 최고의 물질이 커큐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노 커큐민은 위험한 당 독소인 글리옥살, 메탈 글리옥살과 결합해서 체외로 배출시키므로 당뇨 수치를 낮추고 알로스 환원 효소를 억제하여서 폴리올 대사계로 가지 않게 하므로 당뇨 합병증 예방에도 무척 도움을 줍니다. 피로 해소와 눈 건강, 수면의 질 개선 등 여러 가지로 유익한 점이 많은 나노 커큐민은 제가 꾸준히 복용하는 성분입니다. 참고로 저는 당뇨병은 없습니다. 6. 실리마린.
만약 공복 혈당이 잘 안 내려가서 고민 중이라면 지방 간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간에 저장된 당분의 형태인 글리코겐을 글루코스로 분해하여 버립니다. 지방간이라면 이런 현상이 더 가중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뇨 조절을 위하여 실리마린, 콜린, 메티오닌과 같이 간의 일상대사와 이상대사를 활성화하여서 지방간을 줄여주는 성분들을 챙겨 먹는다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해결하는 영양소의 원리 1. 바나나의 코르솔산은 근육과 지방의 세포가 포도당을 잘 받아들이도록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한다. 2. 여주의 카란틴은 췌장 베타세포의 기능을 살려주는 것이다. 3. 가르시니아의 HCA 성분과 마그네슘을 합친다면 비만, 당뇨에 대해 완성되는 것이다. 위 세 가지 방법이 인슐린 저항성을 극복하고 글루카곤의 작용을 극대화하는 영양소 요법입니다. 여기까지 비만, 당뇨, 콩팥병, 악순환 고리를 끈다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 송정숙님은 30년간 약사로 일하며 질병의 근원을 파악해서 영양소로 몸을 회복하도록 도움을 주는 정보를 주로 알리고 있습니다. 저자의 이전 저서 통증과 염증을 동시에 잡는 송약사의 영양소 요법을 통해 질병과 증상에 따른 영양소를 챙겨 먹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는데요. 이번 책은 특히 우리나라 현대인에게 점점 늘어나고 있는 당뇨와 비만의 메커니즘을 이해시키고 그를 예방할 수 있는 여러 생활 습관, 천연물과 영양소 복용법을 알 수 있어서 유용한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 건강을 악화시키는 악순환 고리를 선순환의 고리로 만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